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가솔린 값을 추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일단 7월에 오일 생산을 줄일 것을 발표하면서 추후 생산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계획대로라면 올여름 미국 가솔린 값이 오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가 반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초전 박살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작전상이라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중대한 반격에 잘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는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지면 세계대전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오늘 아침 연방선거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F-16 전투기가 워싱턴 DC에서 경비행기를 쫓아가던 중 천둥과 같은 소닉붐을 일으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비행기는 버지니아주 국립공원에서 추락했습니다. 46년을 부부로 직장에서의 파트너로 살던 남편이 어느 날 6개월 동안 가방 속에 넣고 다녔으니 지금 서명해주면 좋겠다면서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70세에 이혼한 뒤 처음에는 인생이 황폐했지만 잘 살아온 102세까지 스스로의 비밀을 공개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스토리를 오늘 가디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 대강의 오늘 그 주요 뉴스는 전해드렸는데 제가 7시 47분까지는 사실은 다른 뉴스를 맨 앞에 보도를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서도 이 뉴스를 맨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했습니다. 급박하게 오늘 이것을 꼭 먼저 전해드려야지 되겠다 할 만한 뉴스가 없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템이 이 정도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글쎄요 이 뉴스를 한 경험상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재미라도 드리겠다 싶어서 이제 억지로 탑뉴스를 만들지 않고 저의 마음 가는 대로 오늘 맨 앞에 전할 것 같지 않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짐작하세요? 인생은 60세에 새로 시작합니다. 70세에 이혼한 뒤 인생이 황폐했지만 102살인 지금은 잘 살아온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됐다. 이게 영국 신문 가디언의 미국 한 102살이 된 여성분의 스토리를 취재한 기사의 큰 제목, 작은 제목입니다. 닥터 글래디스 맥가레이라는 102세 되신 분의 스토리입니다. 46년 동안 남편이었고 일의 파트너였던 사람과 이혼했을 때 인생은 절대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저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행복도 저의 인생에서의 방향도 찾았습니다. 그 뒤에 수십 년을 46년을 함께 살던 남편 없이 살았죠. 행복하게 잘 하는 스토리입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게 큰 일인지를 정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이제 102세가 되신 이분이 70세 되기 조금 전에 남편이 46년 동안 부부로서 아이도 6명이나 낳고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닥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혼 페이퍼를 딱 건넸다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브리프케이스에 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지금 당장 서명해주면 참 고맙겠구려. 46년 아이를 6명 낳고 산 남편이 한 얘기입니다. 직장에서도 늘 같이 일했었던 남편이. 일반 개업의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978년도에 아메리칸 홀리스틱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을 함께 만들었답니다.
이 그 홀리스틱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은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되나요? 한국말로 표현을 제가 찾아놨는데요. 전체적 치료법 해서 뭐 신체, 정신,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을 전부 그런 것을 건강, 뭐 의료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질병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뭐 그런 그 접근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남편과 함께 설립을 하기도 했고 애리조나에서 클리닉을 6명의 자녀를 키워가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결혼이 끝났을 때 남편 이름이 빌이에요. 빌은 이제 다른 동료와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인생의 그 파트너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도 잃어버린 겁니다.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화끈하게. 완전히 그 느낌은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 느낌. 그리고는 이제 최근에 따님도 뭐 46년이나 했으니까 같이 이제 이 클리닉에 조인을 해서 딸과 함께 새롭게 클리닉을 차리셨답니다. 가까운 곳. 남편과 함께 46년 동안 같이 지내고 있었던 그 터전에서 가까운 곳에 개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70세니까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걸렸답니다. 93세가 됐을 때야 완전하게 나에게 어떤 일이 46년을 살았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정말 뭔가가 그 짓누르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하면 이 102세 되신 이분께서는 30세 때도 암을 앓으셨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헤어지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20년도 더 흘러간 90대 때에도 암을 이기셨는데 그 암을 이기는 고통보다 46년 살아왔던 그 남자가 그렇게 다른 동료와 그걸 이기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숨 쉬면서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미국 분이지만 줌으로 이제 영국 신문 가디언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집 뒤뜰에서 뭐 화려한 집은 아닙니다. 딸이 이제 안채에 살고 요즘 캘리포니아주에도 그런 집이 많잖아요. 허가를 내줘서 무슨 뭐 게스트홈처럼 본인이 스스로 지으셨답니다. 좀 허름해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지으신 거죠. 그리고 그 뜰에서 뭐 애리조나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들이 타는 것과 같은 자전거를 타는 100세가 넘으신 그 할머니의 사진도 실렸는데 날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것을 만약에 그거를 이겨내면은 그러면 바로 그 문제 자체가 여러분의 선생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해서 천천히 그 이혼과 모든 것, 그 남편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93세가 됐는데 막 터닝 포인트 자체는요. 이런 거였답니다. 어느 날 그 딸과 같이 차린 그 클리닉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남편이 터닝 포인트 자체는 그때였고 그리고 그 뒤에도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남편 빌이요. 결혼한다고 초대장을 보냈대요. 아니 제가 이분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웃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70세가 넘으신 분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소리를 끄 질러버리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자동차를 옆에 세우셨답니다. 정말 징그럽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나갔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장로교 신자시랍니다. 부모도 의료 선교사셨고 인도에서 15살 때까지 사셨답니다. 차 안에서 징그럽네. 정말 이 인간 징그러운 인간이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날은 하느님이 만드신 날 경배하고 기뻐하라. 시편 118장 24절. 정확하게 성경에는 저의 말이었고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라이센스 자동차 플레이트를 be glad, 기뻐하라로 샀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 뜻이 있는 거다.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에는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결혼 생활에 많은 것이 있었고 보물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돌아보면은 이분께는 이혼이 70세 때의 이혼이 결정적이고 아주 생산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이분이요 남편과 오래 같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보이스,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나의 판단이 맞는가 하는 나의 보이스를 믿지 않으셨답니다. 의사시긴 하지만 난독증을 앓고 계셨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난독증 학생이니까 뭐든지 배우는 게 좀 느리지 않겠어요? 느리고 하니까 또 남편을 뭐 만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고 하니까 많이 의지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비리 다른 여자와 함께 나의 인생에서 남편이 빠져나간 뒤에 나도 내면의 소리가 있구나. 이혼하고 나서 아셨답니다. 더 이상 빌과 글래디스가 아니라 온전히 글래디스 맥칼레이 MD 의사 그때도 계속 그 개업을 하셨으니까는요. 이걸 다시 새기면서 비 글래드라는 번호판 계속 보면서 나는 빌의 파트너가 아니야. 전에는 빌의 파트너였다가 쪼개진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이제 빌의 파트너가 아니지. 물론 빌의 와이프로서 빌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살아온 순간은 1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빌도 숨졌답니다. 그 남편도 먼저 숨지셨네요. 10몇 년 전인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도 이분은 87세 정도 됐겠네요. 빌이 숨지고 나서 완전히 이제 내 인생은 그와는 연결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일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이제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놓쳤는지도 모르지만요.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뭐 일을 벌리라고 하고 치아도 봐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군요. 재혼은 안 하셨답니다. 누군가는 물어보신대요. 이제 미국에서 70세 때 이혼을 하셨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의사 그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데이트를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면 이분이 아니 내가 왜 나이 든 남자를 돌봐야 하나요? No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86세 때에 은퇴를 하셨답니다. 지금 102세가 되셨고요. 그렇지만 86세에 은퇴를 하시고도 전화로는 계속 의료 컨설팅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102세지만 지금도 가디언과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는 약속이 있으시답니다. 물론 102세가 되셨기 때문에 뭐 라이센스, 허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최근에도 그 TEDx 그 터크에서 홀리스틱 메디신, 전체적 치료법에 대해서, 전체적 의학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이 세계, 이 월드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계속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거고 최근에 책까지 내셨다고 하네요. Well Lived Life, 아주 잘 산 인생 이런 책을 내셨는데 제가 사진이 몇 장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요. 그 사진에 이분의 그 헤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번이라고 하는 동그란 이게 있고 그리고는 머리를 따서 얼마나 길든지 그 딴 것이 이렇게 쫙 우리 영화 보면 막 예전 시대에 있잖아요. 딴 것으로 돌돌돌돌 감아서 너무 단정하게 한때 그 캐나다의 그 조니 미첼이라는 그런 가수가 싱어송라이터가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너무 아름답거든요. 사람 눈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 가디언의 기자도 마지막에 이분은 40대 이후에 한 번도 헤어를 자르지 않으셨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자연스럽게 아름다우세요. 그 헤어가 하얀 왕관이더라. 자, 오늘 가디언에 이런 글이 실렸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디언의 기사가 오늘 수십 개 이상 실리지 않았겠어요. 오늘자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기사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부터 세상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서 그 스트레이트 뉴스를 들으셨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그 동부 지역에서 원래도 이제 그쪽 지역은 러시아가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러시아에 동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더 그 서남 쪽으로 오면은 크림반도와 마찬가지 분위기라고 하죠. 그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이미 그쪽으로 뭐 3분의 2 정도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해서 러시아에 따르면 굉장히 큰 우크라이나에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조금 그쪽에서 날이 풀리면서 전쟁의 기운이 바뀌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격을 해서 뭐 탈환을 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뉴스를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공격을 했지만 러시아군에 따르면 250명 사상하고 탱크도 뭐 16대가 부서지고 또 뭐죠? 2개 여단에서 6개의 기계화 대대, 뭐 머신 대대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뭐 두 군데의 탱크 대대로 공격을 했는데 보병 전투 차량 뭐 3대를 파괴했고 장갑차도 21대 등등 이제 러시아가 주장을 하는데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용병과 요즘에는 러시아 용병과 러시아 군 사이에 알력도 있고 실제로 뭐 빠져나가는 용병도 있고 합니다.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군 블로거와 용병은 우크라이나군이 적어도 어떤 포인트에서는 도네츠크 남서쪽 전선을 뚫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 서쪽에서부터 뚫어야지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고 그 동쪽에서 더 동쪽은 러시아와 국경을 대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no comment. 작전 비밀이다. 이런 이제 날이 돼서 풀리고 무기들이 오고 미국의 F-16 전투기도 가고 이런 것에 맞춰서 지금 작전을 시작하는 건데 반격이 공격을 좀 쉽게 하려는 그 전장의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군에게 가능한 한 많은 혼란을 주기 위한 속임수도 써야지 되고요. 뭐 제갈량의 뭐 손자병법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속임수 쓰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그 반격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희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반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지금부터는 다른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크 밀리 미국의 합참의장이 지금 노르망디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 79주년을 기념하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으로서 프랑스에 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이 같은 그 직접적인 전투, 반격에 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위원회에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출마합니다는 등록 서류는 접수를 했어요. 이제 서류 접수를 하고 나서 캠페인을 시작하죠. 지난번에,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도 그랬고, 뭐 니키 헤일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수요일 저녁 6시에 아마 그 CNN과 어떤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니키 헤일리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 공화당에서 좀 10명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죠. 유일하게 여자예요. 니키 헤일리는 사실 본인이 뭐 여자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지사 할 때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라는 아주 보수적인 주에서 처음으로 여자 주지사였고 이번에 공화당 10명 나왔는데도 유일하게 여자입니다. 니키 헤일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 할 때만 하더라도 그쪽 주의 주지사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엔 대사를 지내면서 국제적인 시각이 많이 넓어졌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면 우크라이나가 지면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CNN 방송과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내일 모레 타운홀 미팅 하나 보네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요. 지면 안 되니까
미국과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여러 가지 그 전투 장비를 공급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한 나라 이상이다. 이건 자유다. 우리가 이겨야지 되는. 중국이 홍콩을 가질 것이다 말했고 가졌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침공하는 것을 우리 모두 지켜봤고, 중국은 다음은 대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다음에 폴란드와 발틱 해안의 국가들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대전이라는 겁니다. 3차 대전.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전쟁을 막는 것이고, 모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가 지고 나가면 하루 만에 끝나겠죠. 이건 이제 비꼰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CNN의 타운홀 미팅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 가뿐하게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어. 바이든이기 때문에 안 된 거야. 그 말을 비꼰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 모두가 세계대전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각 국가별로 5단계 10년 뒤에 이렇고 계획 세워놨던 게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토요일인가요? 축하한다고 그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막 김정은 위원장 뭐 사진 같은 것도 올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 축하하냐면은 그 유엔 산하의 세계보건기구에서 북한이 집행위원회로서 3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스위스도 있고 미국도 북한과 겹쳐요. 2025년까지인가 미국이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10개국이거든요. 뭐 다른 나라들 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위원회에 선출이 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니키 헤일리가 아니 독재자에게 누가 축하를 하는가. 그러면 적에게도 마찬가지고 독재자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든다. 김정은은 깡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니키 헤일리만 비난한 게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다 비슷한, 심지어는 조지아주의 주지사도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그 사람은 후보는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 누가 적에게 깡패에게 저렇게 축하한단 말이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도 러시아 쪽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쪽에 서 있다면 어차피 대리 전쟁이니까 이건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함으로써 이제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인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는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CNN 방송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니키 헤일리는 또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여자니까 낙태에 대해서 물어봤죠. 낙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답변하지 않았고 론 디센티스만 6주일 이상 되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그 법을 만들어서 플로리다주에서 서명을 했는데 어떻게 피해갔냐면요. 이 니키 헤일리가 영리한 정치인이에요. 질문을 받더니 더군다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본인이 주지사였던 주가 6주일 이후면은 그 낙태를 금지하는 게 얼마 전에 통과가 됐잖아요. 바이든과 해리스 대통령과 부통령 쪽으로 딱 돌렸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 부통령에게 임신 37주일, 38주일까지 낙태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도 6주일 이후에 낙태를 찬성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곤란하겠죠. 본인이 주지사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본인은 고향인 그곳에서도 표를 받아야지 되고 여성으로 생각해보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애매하고 하니까 일단 보류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준비를 했겠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총기에 대해서는 레드 프래그 법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위험한 징후가 있는 사람에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총을 일단 뺏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금지했고요. 연방에서 아무리 그 같은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별로 그 대선 후보로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는 뭐 당에서 하는 거니까 주로 그러니까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론 디센티스가 20% 조금 넘는 지지 나머지가 이제 니키 헤일리, 마이크 펜스 이런 사람인데 그래봐야 5%도 안 되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 정치 환경에 따라서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이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같은 주의 팀 스캇이라는 얼마 전에 후보 선언을 한 연방 상원의원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니키 헤일리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고 하니까 뭐 상황을 고려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으로서 뭐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예비선거에 도전합니다 하고 선언을 할 텐데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에 이제 처음에 후보에 나왔을 때 토론을 준비해 줬던 사람입니다. 같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이라고 상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 크리스티가 검사 출신이니까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트럼프를 무너뜨린다고 내일 출마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펜스가 수요일에 출마하고 노스다코타의 더그 버검 그 주지사도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제 공화당에 활짝 문이 열린 예비선거가 시작됐고 문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 다른 사람으로 표를 나눠갔기 때문에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JP 모건 체이스의 뭐 제이미 다이먼이 나오나 마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뭐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은 경제 전문 신문 같은 데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돈만 잔뜩 쓰고 개인 돈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둔 일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또 오일 값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국제 정세와 함께 묶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만 비난하는 게 아니네요. 이 디산티스 디즈니에 대한 뭐 여러 가지도 참 위선적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서 말을 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값을 또 추축하게 만든다. 이런 헤드라인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7월부터 하루에 생산량을 100만 배럴 줄이고 지금 1000만 배럴인데 900만 배럴씩 줄여본다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줄일지는 또 나중에 보고 결정하죠. 라고 얘기하니까 오일값을 개솔린까지 내려오는 것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건데 어제 이제 오펙 플러스 미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되면 그런 나라들은 뭐 오일 팔아서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결정이고 당연히 뭐 여름철에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의 가솔린 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 뭐 생산을 한다 할당량 같은 것을 변경을 하고 정하고요. 뭐 굉장한 논의 끝에 서로 이득이 되도록 본인의 국가에 해야지 되니까 아주 치열했었다고 하더군요. 4월 달에 발표를 한번 했었잖아요. 감산한다. 그 변경 없이 그대로 2023년도 4월 달에 그 발표한 그대로 감산을 하고요. 몇 주일 새에 지금 채무 상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오일 시장도 조금 흔들렸었고 어제 이제 오일 생산을 우리가 뭐 줄이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불안한 얘기를 하니까 75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 72달러 정도는 내려갔습니다. 75달러면은 금요일보다 3%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간 건데 72달러로 내려갔는데 미국 가솔린 값 하면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수요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하지만 백악관이 아무런 말은 안 하지만 지난해에
그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줄인다고 했었을 땐 분노했었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영주권자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자인 자말 카쇼기를 사우디의 왕세자가 살해했다는 게 미국의 모든 정보국이 내린 결론인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세계 정보국이 내린 결론인데, 그런 왕세자하고 가서 막 악수하고 해서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악수를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본인이 정책하는데 좋도록, 또 미국 사람들이 가솔린 값 너무 비싸니까 좀 낮게 하기 위해서 겨우 뭐 악수하고 했더니 아니 돌아와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올려버렸잖아요. 엄청 화났겠죠. 근데 이번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오늘 며칠이죠? 5일이죠? 6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거든요. 딱 이때 맞춰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 오일 생산은 하루에 100만 배럴씩 일단 줄였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가솔린을 넣을 때, 저는 어제 잘 넣었네요. 가솔린을 넣을 때 영향이 금방 그렇게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몇 센트 정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몇 개월 지나고 미국의 경제 상태도 지금 와일드 카드잖아요. 뭐 사람들은 이 정도면 나빠질 거야, 침체야 하는데 노동시장도 안정되고 뭐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올라도 사람들은 계속 소비를 하니까 이 정도로 가면은 오일 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생산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오일 값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을 감축하는데 언제까지 얼만큼 감축한다 하는 것이 꼭 소비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다음번에는 어떠한 성향의 대통령을 맞이하느냐, 여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죠. 그리고 오늘 애플 아직 발표 안 했네요. 애플 그 헤드셋이 발표가 되는데, 애플 상품이 몇 년 만에 처음 지금 새로운 것을, 애플이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 인공지능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그 빅 뉴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앞으로는 뭐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챗 GPT가요, 뭐 공기, 그 에어컨도 고치고 강아지도 산책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조금 읽어봐야지 되겠습니다. 세계가 너무 빨리 상상하지 못하는 쪽으로 변해서요. 이럴 때 뉴스 하는 사람은 좋긴 좋죠. 여러분과 계속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기사가 그런 기사 같네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였는데요. 챗 GPT가 일자리를 빼앗아 가서 그러니까 빨리 보면 그렇게 되네요. 일자리를 빼앗아 가서 이제는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키는 일을 한다던가 에어 컨디셔너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슨 글을 쓰는 사람, 음악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챗 GPT가 일자리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에어컨 고치는 일을 한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을 한다, 인 것이지, 챗 GPT가 어떻게 강아지를 산책시키지 했더니 결국은 답이 그렇게 나오네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도 지금까지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나온 지, 그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활용화가 된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는데, 거시적인 것을 얘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링크드인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그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이력서 같은 거 내는 것도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예상 같은 것들도 있고요. 직업군에 따라서 뭐 완전히 몸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은 뭐 화이트 컬러 직종 같은 것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화이트 컬러 일을 하다가 챗 GPT에게 일을 뺏기고 본인은 다시 몸을 쓰는 일을, 에어컨디셔너 고친다던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을 한다, 지금 그런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뉴스인데, 이 뉴스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 얼마나 이게 딱 그 매뉴얼이 있어서 잘 점검이 되는가 하는 것과 사람들이 엄청 놀랐다. 이건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북한의 군사위성이 발사되고 나서 서울 분들에게 뭐 대피하라, 뭐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랬다가 20분 뒤에 어머 이거 아니었다, 오발령이었다 한 것과는 대조가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봤더니 한 40초 정도 되는데 그 소리가 소닉 붐이라는 그 소리가 그 전투기 16이 막 날아가고 그 날아가는 것도 속도를 더 내면 더 낼수록 소리가 많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그 순간적으로 모든 그 부처가 관련 부처가 연결이 돼서 다 됐었다는 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4명이 숨진 건데 워싱턴 DC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제 낮 뭐 1시 한 14분부터 1시 30분경까지 있었던 일인데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고 서울처럼 한국에 영공에서의 제한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다 있잖아요. 의사당, 백악관, 뭐 연방 대법원 등등, 뭐 내셔널 아카이브 등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대의 경비행기가 세스나 경비행기가 워싱턴 DC 영공 제한 지역에 침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F-16 전투기가 명령 체계에 의해서 쫓아갔죠. 추격을 한 거예요. 추격하면서 계속 뭔가 실수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종사와 교신을 하려고 했는데 절대로 그러니까 조종사가 답변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쫓아가다가 워싱턴 DC에서부터 버지니아주 남서쪽 산악 지역까지 가서 이 경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투기는 F-16은 우리가 추락시킨 것 아니고 추락에 관여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건은 종료됐어요. 종료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 워싱턴 DC 경찰, 버지니아주 경찰 뭐 저녁부터 막 수색을 하고 해서 결국은 그 세스나 비행기에 4명이 탑승을 했는데 당연히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원래 그 비행기가 목적지가 롱 아일랜드였답니다. 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냐면 플로리다주에 있는 회사 소속이고 그 비행기 회사의 주인이 75세 되신 분인데요. 존 럼펠이라고. 그 비행기 안에는 이 75세 되신 존 럼펠 CEO의 딸이 있었고 그 딸의 어린 아이가 있었고 2살짜리 손녀네요. 유모가 있었고 조종사 4명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은요. F-16 전투기가 워싱턴 DC에서 막 그냥 막 추격하고 달리고 하니까 굉음이 그 소닉 붐이 있어서 시간당 750마일이랍니다. 그 정도면은 유리창도 깨진다고 하거든요. 가까이에 있으면 뭐 교신의 무응답이고 중요한 시설이 많은 곳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조종사가 혹시 뭔가가 잘못돼서 우리와 그 교신하려는 것에 응답이 없는가 싶어서 뭐 쉽게 볼 수 있는 조명탄 같은 것도 막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답변을 하지 않아서 버지니아주의 몬테벨로 근처의 산악에서 추락을 했는데 막 그 소리 날 때 보니까 막 강아지들이 도망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존 럼펠이라는 이 회사의 딸이 숨진 CEO도 조종사인데 본인의 집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을 하고 나서 또 딸의 집인 롱 아일랜드로 돌아가던 중에 일어났던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경로를 추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롱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이 그 경비행기가 방향을 바꿔서 워싱턴 DC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그 비행기가 나중에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까 분당 2만 피트 속도로 하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속도로 하강을 하면은 누구든지 뭐 살아날 리가 없다. 뭐 이런 것. 아마도 본인이 추측하기는 지금 뭐 연방항공국이라든가 아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추측하기로는 뭐 압력 관계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있었을 때 F-16 전투기가 뜨고 속도를 다 조절을 하고 하는 것까지 많은 부처가 딱 그 매뉴얼로 연결이 돼 있답니다. 당연히 연방 항공국이 있죠. 전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있고
국토안보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초음속 비행을 뭐 해도 된다는 그 속도까지 이런 것은 또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경고를 발령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서울에서 쫙 발령된 것처럼 의사당에도 최고의 그 경고가 발령이 됐고요. 그 뒤부터 이제 의사당 경찰, 버지니아 경찰들이 이제 후속, 지금도 텔레비전에 보이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때 일요일이었잖아요. 대통령은 어디 있었는가? 대통령은 그 앤드류 공군 기지에서 그 브라더하고 골프를 치고 있었답니다. 아우, 건강 상태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에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앤드류 공군 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당연히 그 출발을 했겠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어쨌든 그 사건 자체야 나와봐야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무슨 경비행기가 특별한 이상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간 것 같진 않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뉴스가 뭐 굉장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아버지요, 그 경비행기 회사의 CEO고 딸이 숨진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숨진 게 맞다. 그들이 내 딸, 손녀, 유모, 조종사 숨지는 순간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이게 주말에 굉장히 조금 큰 뉴스였었고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오늘의 미국을 후원하시는 분들을 좀 불러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부터 이제 조금 어수선해질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에,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뭐 집무실에서 연설도 하고 금요일이었던가요? 뭐 채무상한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보내는 것 하며 공화당이 지금 들썩이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6월이 시작됐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